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는 근대국가 수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죠.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 무렵이 언제냐? 포항제철이 완성될 무렵이었죠. 그런 생각을 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 보면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경부고속도로니 뭐 포항제철 건설이니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 육성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육성해야지 도시 문제가 해결되고 근대국가가 수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공화당 인사들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된다. 박정희처럼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또 박정희처럼 유능한 인사였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뭐 당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 많은 국가들이 박정희를 따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반대하고 민주공화당 인사들도 박정희가 하니까 그냥 그래요. 따라간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인 거죠. 민주당 인사가 되면 집권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그 당시에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민주공화당 인사들이 됐다 하더라도 박정희처럼 강하게 추진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단어가 유신이잖아요. 국가 개조잖아요. 국가 개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와 같은 나라가 한두 개냐는 거예요. 한국만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국의 꿈과 하는 한국처럼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에는 다 있는 것이었다. 다 있었겠죠. 근데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도 한국처럼 식민지를 겪었고 근대 국가 수립의 꿈과 한이 있었지만 여전히 꿈을 달성하고 한을 푸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좌절돼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요. 뭐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그런 꿈과 한이 있지만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겠죠. 남미에만 있냐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도 똑같다. 요즘 베트남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과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죠. 최근에 제철소도 건립하고 따라하는 거죠. 뭐 한국의 모델대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콩고,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 식민지를 겪었고 꿈과 한이 있는 거죠.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근대국가 수립의 꿈과 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식민지가 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꿈과 한이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러하다. 그렇죠. 식민지를 겪지 않았지만 그래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실현됐냐는 거예요. 한국처럼. 실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들은 100개국이 넘는다. 그러한 국가들이 하는 짧게는 100년, 길게는 수백 년이 된다. 그들에 비하면 한국인들에게는 큰 운이 따랐다. 그래요.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건국한 이승만이 있었고, 또 아주 유능하죠. 목표는 같지만 또 아주 유능한 박정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구자적인 면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룩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 나라는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꿈을 100년, 200년, 꿈과 하늘 100년, 200년 가진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도 다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리비아 식민지 안 됐지만 터키, 이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은 달성했다는 거예요. 두 대통령의 기회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당선자는 박정희이다. 그렇겠죠. 당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원했으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래요. 민주적인 절차를 어긴 건 아니라 했죠. 법적인 절차를 좀 어겨서 그렇지. 197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선 결과만 보자는 거죠. 민주공화당이 73석을 얻어요. 신민당 52석 얻잖아요. 압승하잖아요. 그래요. 민주통일당은 민주당 계열이죠. 분당한 거죠. 그 2석 얻었고. 그래도 54석. 민주공화당이 압승했잖아요. 민선에서 민주공화당은 73석을 얻고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은 각각 52석과 2석을 얻었다. 여전히 민주공화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전국구 의석에서 민주공화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의석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구는 월등하죠. 왜? 대통령이 지정하는 의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유신을 반민주적으로 했다. 반법치적으로 하긴 한 건 맞죠. 국민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반민주적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국민들은 원했다. 원하는 이유도 설명했죠. 번영기였다. 개인소득은 4년이면 따블이 나왔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했을 때는 92.3% 지지가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 결과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국민투표의 결과와 다르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지닐 수 있다. 그런 의문 지닐 수 있어요. 아니 92% 지지가 나왔다 하면 전 의석을 민주공화당이 가져가야지.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 부정선거 했으면 이것도 부정선거 하지 국민투표만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결과가 다른 이유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국민투표에는 상대방이 없다. 그 당시 국민투표에서 질문한 게 뭐냐는 거예요. 국민투표에서는 근대국가 수립에 찬성해? 박정희가 적임자야? 박정희가 계속해야 되겠어? 이걸 물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번영을 이끌고 소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박정희가 적임자다 그러지. 박정희 하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박정희가 하기를 원했겠죠. 실제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박정희의 놀라운 실적을 알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그 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적임자 맞아?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민주 선택을 하는 거죠. 박정희가 적임자냐 아니냐
뭐 적임자로 하죠. 근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을 견제할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민주정치도 중요하잖아 라는 요구로 바뀌는 것이다. 박정희의 적임자는 맞아. 근데 선거는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견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있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국민투표와 크게 다른 것이다. 이때의 국민투표와 선거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근대국 국가 수립해야 되는데 적임자 맞아? 아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 기회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국민들이 그 당시 몰랐겠냐는 거예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박정희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민주통일당은 시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이다. 당시 신민당의 총재는 유진산이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 양일동, 윤재술, 정화함 등이 출당하여 1973년 1월에 설립한 정당이다. 그렇죠. 지역별 총선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좀 특이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뭐 17석 중에서 18석. 민주공화당 7석 얻었죠. 그전에는 어땠나요? 민주공화당이 19석 중 한 석밖에 못 얻었죠. 근데 비슷비슷해졌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헌법만 개정한 게 아니라 선거제도도 좀 바꿨다는 거예요. 중선거구제로. 그럼 1등, 2등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효과는 뭐 민주공화당이 득이 됐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보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했죠. 근데 어떤가요? 이제 시민당에서도 제법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내성 똑같죠. 그 왜 그런가요? 1등, 2등 당이 되니까 그런 거죠. 전라남도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압승했는데 10석, 시민당 6석 얻잖아요. 그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 어느 당이 뭐 더 득을 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신민당이 많이 얻게 되고 도시에서는 또 민주공화당이 또 서울에서 7석이나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 계열 신민당은 이전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을 압승했는데 제9대 총선에서는 압승하지 못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선거 방식을 중선거구제로 바꿨기 때문에 1, 2등 정당은 비슷한 의석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큰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농촌 지역에서 민주공화당은 신민당을 늘 압도했는데 신민당이 농촌 지역에서도 제법 많은 의석수를 얻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선거구제는 특별히 어느 정당이 유리한 제도는 아니었다. 특별히 뭐 어느 정당이 유리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민주공화당은 서울에서 좀 많이 얻게 되고 신민당은 농촌에서 얻게 돼서 엇비슷해져 버리더라.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8년 10대 총선 민선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1974년에 3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978년에 또 총선이 있죠. 이때는 거의 비슷해지죠.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민주통일당이 이제 민주당 계열이니까 합치면 64석.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민주공화당이 68석을 얻고 또 그 이유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분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비슷해졌다.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민주공화당이 68석을 얻고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64석을 얻어 민주공화당과 대등한 의석수를 얻었다. 그러니까 대등해졌다는 거예요. 왜 대등해졌을까요?
민주당 계열 정당이 민주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대등한 수준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946년 10월 선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대화 세력은 전 국민의 80%에 육박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죠. 1946년 10월 선거 결과 보면 공산주의 세력은 45석 중 두 석밖에 얻지 못했죠. 근대화 세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 난초가 심각하다 했죠. 한국은. 그때 마치 공산주의 세력이 뭐 다수였던 것처럼 막 얘기하는 애들도 많죠. 근데 선거 결과나 대부분의 여론은 근대화 세력이 한 80%에 육박했어요. 근데 그걸 날조하잖아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향과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로 인해 근대화 세력이 된 이들이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식민지 한이 있다 했죠. 근대 국가를 우리가 수립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승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한을 지닌 사람도 많았고 한을 지녔겠죠. 뭐 그 식민지 시기 때 배웠을 테니까. 혁명적 조치가 있다 했죠. 안 가르치죠, 한국에서. 이들에게는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또 가난해졌잖아요. 산업시설 가동이 막 중단되고 그러면서 전쟁도 겪고 이러면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패망 이후 이후 세대는 민주정치를 배우고 겪은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또 뭘 안 배웠나요? 근대국가 수립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들에게는 근대국가 수립 못지않게 민주정치 역시 중요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했고 1970년대 중반 평균 수명은 63세이다. 1978년이면 일본 패망 이후 33년이 흘렀으니 1945년 30세 이상이었던 이들은 거의 다 사망했다. 안 가르쳐주니까 근대국가 수립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그걸 재건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1978년이 되면. 남아있는 어떤 이들인가요? 민주화 교육을 배우고 이제 뭘 안 배웠나요? 근대국가 수립에 대해서 안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근대국가를 수립하라 했고 갑질적인 인사들이 세우려 했죠. 또 식민지가 왜 됐나요?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되죠. 다 그렇게 분석했잖아요. 1905년 분석을 보면 1905년에서 10년 사이 분석을 보면 그런 걸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역사를 감추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그래요.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수립했나요? 또 한국은. 누구를 상대로 싸우면서 세웠나요? 아니 건국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운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나요? 독립운동가가 일본과 싸우면서 세운 나라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역사 날조인 거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조상인지 한국을 세운 이들이 누구인지. 그래요. 어떻게 또 박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겪은 세대와 식민지 시기를 겪지 않은 세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식민지 시기를 겪은 세대는 미군정을 포함하여 군정을 장기간 겪었고 그 시기에는 민주정치를 배우지도 겪지도 않았다. 아니 조정총 독부 때 뭐 민주정치를 겪었냐는 거예요. 미군정 때는 조금 겪었죠. 또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근대 국가 수립이지 민주정치 실현이 아니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나라를 재건해야 돼. 민주정치는 잘 모르는 거고. 이미 사회생활 하는 이들은 학생들이는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물론 식민지를 겪지 않은 이들도 근대국가 수립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에게 소득 증가와 재산 증식은 중요한 일이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그와 같은 일을 기적과 같이 겪었다. 겪었죠. 그러니까 또 그 세대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나요? 아 그때 박정희 정부가 잘했구나. 그때는 또 반대했다 하더라도 또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파 세력에 대해서 그래요. 특히 집회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게 근대국가 수립이 중요했구나. 하지만 민주정치 역시 배우고 겪었으며 꼭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세뇌당했으니 이왕이면 민주정치하에서 근대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한다. 그렇겠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시에 있었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데 1978년 선거에서 두 의지가 대등한 수준에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결과가 대등하잖아요. 이 세대 사람들은 근대국가도 수립해야 돼. 근대국가 수립이 중요하다. 그것도 생각했고 민주정치 실현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데 1978년에서는 그 의지가 대등한 수준이었다. 반반씩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다.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이 근대국가 수립의 열망보다 큰 이들은 민주정치 하에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정당들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런 정당이 없었다.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지. 근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죠. 당시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이나 통일민주당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 정당이나 정당 인사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 포항제철소 건설 반대, 대기업 육성 반대를 외쳤으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찍을 정당이 없어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왜 하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수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이들은 지지할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하수인이 돼요. 시민당이나 민주통일당에 투표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쭉 한 받고 또 이제 북한이 도발이 있었죠. 중요한 사건들을 한 번씩 쭉 봐야 되겠죠. 1953년 북한과 휴전이 되었다고 하여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도발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암살하고자 청와대를 기습했다. 특수부대가 침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명은 사살되었고 김신조는 생포되었다. 한 명은 생포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김신조는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때 민간인 군인 경찰을 포함해 30명이 사망하였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1968년 1월 23일에는 북한이 미군의 해군 정보와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다.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죠. 푸에블로호는 북한 동해안 인근에서 북한군 통신 레이더 활동을 감청 중이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 83명 중 1명은 납포 과정에서 사망했고 82명은 북한에 11개월간 억류되었다.
1968년 12월 23일 납치된 승무원들은 미국과 북한 간 28차례의 비밀 협상 끝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다. 푸에블로우는 북한이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는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1968년 10월 30일에서 11월 2일 울진 삼척에 북한의 특수부대 120여 명이 강원도에 침투하여 민간인 국영에 큰 피해를 끼쳤다. 계속 도발을 하죠. 집중적으로 도발을 하죠. 이 사건으로 민간인 공경 합쳐 40명이 사망했다. 특수부대원 120명 중 113명이 사살, 7명이 생포되었다. 생포된 7명은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납북되었다. 출발지는 강릉공항이었고 목적지는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자 간첩 조창희가 권총으로 위협하여 납북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도발하죠. 조창희는 납북 사건 당시 42세의 남성으로 강원도 속초 출신이며 한국 육군에서 17년간 복무한 경력을 가진 고정 간첩이었다. 총 51명이 납치되어 승객 중 39명은 송환되었고 기장 승무원은 억류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이 베트남의 장기에 걸쳐 32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파병하여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하는 시기였다. 북한이 남한을 계속적으로 도발하면 남북전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모두 베트남전에 집중할 수 없다. 즉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을 돕기 위해 북한은 이 시기 집중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그래요.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국의 파병을 가급적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곳도 무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군데의 승리를 위해서. 1968년에 집중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68년에서 69년까지. 계속되는 도발이 있었지만 박정희는 파병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1918년 4월 1일 250만 명에 이르는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다. 향토 예비군은 예비역, 장병, 민방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전국적 방어망이 구축될 무렵 북한은 도발을 멈췄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좀 확전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승리를 확신한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하고 이 부분은 1970년 베트남전이 캄보디아나 버마로 확대되었나.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북베트남군은 이제 캄보디아 내부로 더 깊숙이 이동했고, 캄보디아 내전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전투가 확전되다 보니까 북한도 뭐 그래요. 좀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중단한 것이 가능성이 크죠. 향토 예비군이 25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이 이제 창설되면서 방어망이 구축되고 이러니까 그래요.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은 무사할 것이다.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트남전에 일어나니까 북한 군들이 침투하잖아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합전선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한국을 침투할 때 혼자서 침투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러시아랑 중국이 가깝잖아요. 연합해서 침공하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